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한 남학생이 살고 있었다. 이 마을은 한적하고 평화로웠으며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 남학생은 어느 날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바람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는 것을 느꼈다. 창문을 닫으려 다가가던 중 그는 창밖에서 이상한 형체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형체는 짙은 검은색 그림자처럼 보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남학생은 순간 얼어붙어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고 그 형체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초월한 듯 계속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자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비로소 창문을 세게 닫고 커튼을 쳤다. 그날 밤 남학생은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그림자의 존재감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이 쿵쾅거렸고 꿈속에서도 그 형체가 뒤따라왔다. 그는 조금씩 상상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가는 상태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진정으로 무서운 일은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한 그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저 밤에 잠을 설쳤으니 꿈을 꾼 것이라며 웃어넘겼다. 이상한 것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평소와 같은 길인데 어딘가 생경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되었다. 그날 밤 그는 여전히 두려움에 잠을 설치고 말았다. 며칠이 지나도 그 그림자는 잊히지 않았고 오히려 더 짙어진 것만 같았다. 그는 밤이면 자주 한적한 시골길을 걸었는데 어느 날 밤에도 늘 하던 대로 길을 나섰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길 양옆의 숲에서는 왠지 모를 속삭임이 들려오는 것 같았고 가로등 불빛은 어딘가 가물가물하게 깜빡였다. 갑자기 불현듯 그는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은 것 같았다.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던 그는 급히 집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숨이 찰 정도로 계속해서 뛰고 있는 와중에도 그 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왔다. 그는 결국 집에 도착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잠에 들었을 때 그 악몽은 현실로 다가왔다. 그는 꿈속에서 그 그림자가 자신을 따라온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 그림자가 자꾸만 속삭이며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마른 땀을 흘리며 치솟아 오르는 불안을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날 밤 그 그림자를 마주했던 그 창문 앞에 섰다. 조심스럽게 커튼을 열었을 때 그는 그날처럼 똑같이 그 그림자가 창밖에 서 있음을 보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고 그 순간 그림자가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을 향해 부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그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지만 부모님은 그저 꿈틀거리는 아이의 상상력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고 학교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도서관에서는 마을의 오래된 전설에 대한 책을 발견했다. 그 책에는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귀신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자신이 본 그 그림자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원한에 가득 찬 악령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사람들에게 그림자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였다. 결국 그는 마을의 무속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무속인은 그를 위해 굿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그 그림자가 왜 자신에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림자는 과거 이 마을에 살았던 불행하게도 삶을 마감한 아이의 영혼이었다. 그 아이는 친구를 원하고 있었고 자신도 모르게 남학생에게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굿이 끝나고 나서야 그림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남학생은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경험은 그의 마음속 한켠에 지워지지 않을 기억으로 남아 그는 그 후로도 종종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날의 그림자를 떠올리곤 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남학생에게는 그날의 일이 잊을 수 없는 공포로 각인되었다. 그 후로 그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들려준 같은 경험담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 깊숙이 묻어둔 그날 밤의 기억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이 이야기는 종종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며 위험한 장소에서는 조심하라는 교훈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자는 항상 그랬듯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날씨는 여름의 막바지를 지나고 있었고 공기는 습하고 약간 찌는 듯했다.
집까지의 거리는 대략 15분 정도 걸리는데 그날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하 통로를 지나가는 것이 꺼려졌다. 하지만 다른 길로 돌아가자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결국 그 길로 접어들었다. 지하 통로는 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곳이었다. 금이 간 벽과 희미하게 깜빡이는 형광등은 그곳이 오래된 장소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가끔씩 통로의 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늘 그렇듯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걸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다. 발소리가 다가오는 듯 하다가 멈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들리는 것이었다.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가 이상하게 불안하게 느껴졌다. 마음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면서 몸에도 이상한 전율이 흐르기 시작했다. 발소리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멈추면 멈추고 걷기 시작하면 다시 걸어오는 그 소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분명했다. 그제서야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며 걸음을 더욱 재촉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빨리 걸어도 그 발소리는 같은 속도로 따라왔다. 통로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그 발소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듯이 느껴졌다. 순간적으로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 차가운 바람 같은 것이 스치며 귓가에 속삭임이 들렸다. 돌아봐 라는 미묘하게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겁에 질린 나는 돌아보지 않고 더욱 빠르게 걸었다. 거의 뛰다시피 해서 지하 통로의 끝에 도달할 즈음 몇 걸음 앞에서 어렴풋하게 형체가 보였다. 멈칫하며 멈춰보니 한 노파가 구부정한 자세로 서 있었다. 그녀는 허름한 한복 차림에 길고 하얀 머리가 덥수룩하게 흩어져 있었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빛을 잃은 듯 텅 빈 상태였고 그 모습은 보는 이를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다. 발걸음을 떼려는데 그녀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여기서 죽은 자는 떠나지 못한다 라는 소름 돋는 목소리가 얇게 퍼졌다. 공포에 질려 길을 돌아 나오기 시작했지만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가 나를 붙잡기라도 하듯 귀에 맴돌았다. 지하 통로의 끝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고 밖으로 나와서야 흐느낌이 멈춘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다시는 그 지하 통로를 지나지 않았고 이상한 경험은 또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꿈속에서 다시 그 노파의 형체가 떠올라 잠을 설치기도 한다. 그곳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 갇힌 영혼들이 존재하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종류의 공포썰이 공유되곤 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어떤 이야기는 창작된 이야기이지만 둘 다 독자들에게 소름 끼치는 공포감을 선사합니다. 여기서는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을 바탕으로 매우 길게 이야기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흐린 날이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모르는 그런 날씨였다. 김현수는 어김없이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하철역을 나와 집까지 가는 길목은 평소에도 인적이 드문 곳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더 적막하게 느껴졌다. 현수는 오랜만에 퇴근하며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고 그래서 길었던 하루의 피로를 뒤로하고 빨리 집에 도착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누군가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나 그 인기척은 끈질기게 그의 뒤를 밟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점점 두근거렸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재촉했다. 조용한 동네 골목길에서 누군가가 뒤를 따라온다는 생각은 점차 그의 심리를 압박해왔다. 그는 뒤를 돌아볼까 하다가도 괜히 자신의 두려움을 상대에게 드러내는 것 같아 모른 척 걸음을 옮겼다. 현수는 집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자신이 사는 빌라 건물의 현관까지 오는 동안 따라오던 발소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눈치챘다. 이상하게 찝찝한 기분에 그는 급하게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을 닫고 나니 이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다. 그러나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치 누군가 이미 그의 집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초조한 마음에 집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 이상한 점은 찾을 수 없었다. 그저 피로에 지친 탓으로 돌리며 그는 샤워를 하고 저녁을 간단히 해결한 뒤 침대로 향했다.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하며 하루를 정리하던 중 문득 창문 밖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 소리겠거니 생각하려 했지만
그것은 흔들리는 나무 잎소리와는 분명히 달랐다. 마치 아주 낮게 깔린 웃음소리 같았다. 머리카락이 쭉 뼈서는 것 느끼며 창문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할 때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지금 시간에 걸려온 낯선 번호는 웬일일까 하고 받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잠시 뒤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지금 밖을 봐오. 메시지를 보낸 번호는 아까 그 낯선 번호였다. 현수는 갑자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호기심 반, 불안 반에 떨면서도 그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보지 말아야 할 무언가를 보고야 말았다. 창문 밖 거리 가로등 아래에는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섬뜩하게도 가로등 불빛에 비춰보니 너무나 부자연스러웠다. 그의 심장은 미칠 듯이 뛰기 시작했지만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녀가 손을 흔들며 한 발짝씩 다가오기 시작했다. 현수는 서둘러 커튼을 닫고 집안의 모든 불을 껐다. 식은땀을 흘리며 그는 문을 다시 확인했다. 현관문은 분명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꼭 쥐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쉽게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다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메시지였다. 왜 창문을 닫았어? 나 웃고 있는데. 읽는 순간 손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그의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 도착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몇 분이 몇 시간 갔던 그 시간 동안 그는 한순간도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 결국 경찰이 도착했고 그와 함께 창문 밖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경찰은 상황을 정리하며 누군가의 장난일 수 있다고만 했다. 현수는 차마 그들에게 그 여자의 얼굴을 정확히 묘사할 수도 없었다. 그저 너무도 섬뜩했던 그 장면이 그의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현수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그러나 때때로 아주 가끔씩 그는 그날의 일이 진정 무엇이었는지를 혼자서 추측하곤 했다. 그 여자가 정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에게 온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묘한 장난에 그가 휘말린 것인지를 말이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창문을 한 번씩 다시 확인하곤 한다.